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발표 맡은 이석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본스캔이라고 하는 핵의학 영상이 있고요. 이것에 골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딥러닝 모델 중에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나 트랜스포머 모델들, 여러 모델들의 성능 비교를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산학혈력단의 지원을 받았고, 오늘 청중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병원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저보다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들어도 좀 괜찮을 만한 발표를 구성하느라 보니까, 연구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떻게 그 프로그래밍 한 번도 안 해본 비전공자로서 인공지능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이런 개요에 대한 것을 좀 경험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연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었는데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는 어,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 디지털 아트 부문 대상 작품이었는데 근데 이게 수상자가 사실은 미드전이라고 하는 AI를 이용해서 생성한 그림이라는 게 밝혀져서 많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의료 분야에도 많은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처음에는 결절을 찾는 모델이 개발이 됐었고 그 외에도 기흉이라든지 흉수 등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병원에 온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돼 가는데 처음에 이 병원에 왔었을 때 퇴임 날짜가 30년 정도 뒤로 찍히니까 아, 내가 일하는 동안 인공지능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사서 읽어보고 또 관련 유튜브도 보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된 강좌를 꾸준히 수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딥러닝 워크샵을 한번 듣고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워크샵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딥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감을 잡고 그리고 마침 병원에 왔던 외부 AI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사진을 들고 있었던 영상은 이런 본스캔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골 활성화 영역이 많이 된 곳은 까맣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대표적인 병변이 골 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내 판독을 대체해주는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외부 업체랑 협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1차 결과를 들고 왔었는데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보시면 여기 제가 말하는 그 검정 부분들이 주로는 골 전이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활성화가 안 되고 어, 전혀 엉뚱한 곳이, 전혀 엉뚱한 곳이 저렇게 액티베이션이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골전이가 없는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엔 2차 결과를 들고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골전이가 있는 부분에 이제 상당 부분을 디텍션을 하는 모델을 들고 왔어서 훨씬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들고 오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는데 제가 골전이가 음성인 환자가 한 4,000명 그리고 포지티브인 환자를 400명 정도 냈는데 통계 낸 것도 제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통계를 내서 줘가지고 아 이거 일을 계속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결과 한번 나오는데 그리고 몇 개월씩 저렇게 걸려가지고 오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던 차에 그때쯤에 챗GPT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이거 이용하면 혹시 코딩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처음 적용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AI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 내가 4,000장 정도의 사진이 있고 2D CNN 모델 만들 거고 골전이 있는지 없는지 판독하는 모델이고 파이토치, GPU, 레즈넷 쓸 거다. 그리고 진단 성능 알아볼 수 있게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같은 그런 값을 구해줘라. 라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니, 그 당시에 챗GPT 3.5 모델이었는데, 이렇게 코드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게 한 번에 절대 안 굴러갔고요. 그래도 같은 질문 한 5번 하면서 오류가 나오면은 계속 디버깅 하면서 코드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켰더니 어느 순간 이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골전이가 있는 환자, 없는 환자, 이렇게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 이게 제 첫 AI 논문이 됐습니다. 챗GPT 활용하면 저 같은 프로그래밍 지식이 아주 기초적인 사람도 AI 모델을 만들 수가 있더라 하는 그런 논문을 냈는데, 근데 이거는 우수한 모델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모델을 나도 만들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거에 그친 연구가 된다면 그 다음 연구가 이번에 말씀드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즈넷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랬던 연구가 되겠고, 그 연구 얘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스캔을 딥러닝 모델로 진단을 하겠다. 이런 시도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에 특징적인 그 필터를 적용을 해서, 어, 예를 들면은 이런 세로 모양의 피처가 이 사진에 있는가, 혹은 가로 모양의 피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추출해내는 그런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본스캔에 CNN을 적용한 논문들인데 보면 레즈넷을 포함한 다양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들이 활용이 됐었고요. 하지만 레즈넷만 해도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된 모델입니다. 그 이후로 트랜스포머 모델이나 아니면 CNN 중에서도 가장 진일보된 컨버넥스트 모델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본스캔에 적용한 예는 아직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랑 다르게 트랜스포머 모델의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이던 모델인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전에 적용한 게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영상을 이렇게 패치 단위로 나누고 그리고 단어들의 연관성을 파악했던 것처럼 패치 사이들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치들을 일렬로 배열을 해서 마치 이제 단어들이 일렬로 배열된 것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구조를 만듭니다. 하지만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영상의 픽셀이 훨씬 큰데 패치는 굉장히 크게 그리고 고정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보다 작은 스트럭처는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한 방식이 스윈 트랜스포머입니다. 여기서는 스위프트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어, 이렇게 영상이 다시 쪼개지면은 이 작아진 것은 다시 그 패치를 구성하는 등 어, 이전보다 좀 다양한 모습의 패치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렇게 고정된 모양의 이제 패치를 이용해서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스윈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좀 더 작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성능이 우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랜스포머 모델이 개발됨에 따라서 기존의 레드넷의 한계가 많이 보여서 레드넷에 추가할 몇 가지 기능을 적용한 성능을 개선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어,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한 패치 머징이라는 걸 이용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는 칼라 영상의 경우에는 RGB 3 채널 영상인데 그 컨볼루션 필터가 채널별로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채널끼리 컨볼루션을 하는 데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커넬 사이즈도 3만 적용했던 것을 7로 바꿨더니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 중에 렐루라는 것을 원래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것은 합성 공식 신경망을 거치다 보면 미분 적분이 나오게 되는데, 렐루는 미분을 해버리면은 이 이쪽에 있던 음수 값들은 전부 0, 그리고 양의 값들은 전부 1이 돼버리지만 갤로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수치가 나와서 미분을 하더라도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썼을 때 렐루에 같은 경우에는 원분 성질을 잃어버리는데 갤루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하더라도 이전 값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을 했더니 컨버넥스트가 스윈 트랜스포머보다도 우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 같더라. 이런 연구가 발표됐었습니다. 그리고 AI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Explainable AI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중에서도 그래드캠은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본 연구는 본 스캔에서 골전이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CNN과 트랜스포머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서 진단 성능을 비교하고 그 모델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그래드캠을 활용을 했습니다. 본 연구는 두 개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제가 근무하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데이터로는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세트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안양 평촌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전이가 있는 환자보다는 없는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규모가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트레이닝에서는 이러한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전이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텐폴드 데이터 오거멘테이션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배로 늘려서 트레이닝 세트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데이터를 한 1대1 정도로 맞추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세트랑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는 리얼 월드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 따로 오버 샘플링 혹은 언더 샘플링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골전이 양성과 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 판독문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제가 판독을 할 때는 이 환자가 골전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확신도에 따라서 more likely 혹은 most likely를 덧붙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말리그넌시가 아니라 이제 양성병변인 것 같다의 경우에는 반대로 benign most likely 혹은 benign more likely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네거티브 스캔, 그리고 위에 거는 포지티브 스캔, 그리고 이퀴보컬한 케이스들은 참고할 만한 CT나 MR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고, 혹은 본스캔을 추후에 다시 찍어서 병변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진행을 하는지, 그런 걸로 봐서 판단이 되면은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로 나누고, 만약에 그런 거를 봐도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 트레이닝이나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두 병원은
같은 장비로 본스캔을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한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빨리 촬영을 하고, 그리고 약을 주사한 다음에 이게, 약을 주사하면은 뼈로 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비교적 빨리 촬영한 편이었습니다. 늦게 촬영할수록 영상의 질은 더 좋은 편인데, 대신 빨리 촬영하면은 그래도 볼만한 정도의 성능은 되고, 그리고 환자 편의성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짧게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퀄리티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결과 해석에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은 환자의 이제 영상 세기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잘라내면은 크기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시 리사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골전이가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변으로 약이 배출되는 부분은 영상 해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그멘테이션 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GPU는 엔비디아의 RTX 4090을 사용을 했고, 에포크 사이즈는 50까지 적용을 하되, 예비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으로 다시 설정했습니다. 진단 성능은 에어레아 언더커브를 포함해서 의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GPU들을 적용하였습니다. 백본 네트워크로는 레즈넷, 데이터 에피션트 이미지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 스윈 트랜스포머, 컨버넥트를 사용하되 네트워크별로 존재하는 아키텍처럴 베리언트를 사용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할 때에는 강남 성심병원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8대 2로 나누고 그것을 어, 밸리데이션 세트가 겹치지 않는 5 폴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아 언더커브나 로스 값에 이 다섯 폴드 데이터의 평균 값을 보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종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두 개 병원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어, 캔서 중에서는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 제일 많았었고 그 다음은 전립선암 그리고 폐암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거의 한 6, 70%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 세 암들은 공통적으로 골경화성 전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암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본스캔에서 더 잘 디텍션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골경화성 전이랑 골용해성 전이가 있는데 용해성 전이 같은 경우에는 본스캔에서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전이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진단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골전이 병변이 5개 미만인 환자들 그리고 5개가 넘어가는 환자들도 따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숫자 정도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세트로 먼저 에포크 사이즈에 따른 밸리데이션 로스 커브를 봤는데, 주로 이제 밑에 있는 게 트레이닝 세트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밸리데이션 세트입니다. 그런데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밸리데이션 로스 커브가 아래로 잘 내려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은 거의 넘지가 않았었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지 않고 플레이트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즈넷 18이나 34 같은 레이어가 깊지 않은 그런 모델이 오히려 로스 커브가 낮았었고 101이나 152 같은 그런 레이어가 깊은 모델은 오히려 밸리데이션 로스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윈 트랜스포머나 비전 트랜스포머, 컴포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트레이닝을 몇 번 진행을 안 해도 밸리데이션 로스가 비교적 조기에 1.0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레드넷 같은 경우에는 에포크 사이즈 50을 적용을 했지만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4 혹은 10을 적용해서 어, 오버피팅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드캠을 봐도 이건 스윙 트랜스포머의 예인데 에포크 사이즈 1이나 4일 때는 그래도 골전이가 있는 병변을 포함해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잘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에포크 사이즈가 이제 10이 되니까 어, 상관없는 영역도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거나 오히려 골전이가 있는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50쯤 되니까 완전히 오버피팅이 돼서 골전이랑 상관없는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포크 사이즈 4 정도에서 끊는 게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넷의 경우에는 다양한 모델 중에서도 18이 에어리어 언더커브도 제일 높고 그리고 로스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레드넷 중에서는 18을 적용을 했고 비전 트랜스포머 중에서는 이게 16이 32보다 패치 사이즈가 작습니다. 패치 사이즈가 작으면은 그만큼 연산을 수행해야 될, 이미지가 더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연산을 할 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베이스 모델보다는 라지 모델이 연산을 할 게 많은데, 이 네 가지 모델 중에서는 가장 연산할 게 많은 라지 16 모델이 에어리어 언더커브가 제일 높아서 비전 트랜스포머 중에서는 라지 16을 채택했습니다. 트윈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도 타이니 스몰보다는 연산량이 많은 베이스 모델이 에어리어 언더 커브가 제일 높으면서 밸리데이션 로스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스윈 트랜스포머 베이스를 적용했습니다. 컴포넥스트 중에서도 라지 모델이 에어리어 언더 커브가 제일 높고 그리고 로스 값이 제일 낮아서 라지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델의 밸리데이션 세트의 결과고, 이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세트,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테스트 셋입니다. 그것의 결과를 봤더니, 컴브렉스 라지가 밸리데이션 세트가 됐든, 테스트 세트가 됐든 가장 높은 진단 성능을 보여줬고, 그 다음은 스인 트랜스포머, 그리고 레드넷이 가장 낮은 진단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센시티비티보다는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시행을 했었더니, 골병변이 개수가 적었던 환자, 많았던 환자, 아무래도 적었던 환자들은 진단 성능이 좀 더 떨어졌지만, 그래도 컨브넥트 라지가 제일 좋은 진단 성능을 보여줬고, 그리고 골전이 병변이 많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컨브렉스 라지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모두 어, 에어리어 언더커브가 0.8을 넘는 비교적 높은 진단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드캠을 보시면은 골전이가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레드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변을 놓친다 하더라도 일부분이 확실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스윈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골전이가 많은 환자의 이제 사지로는 실제로는 이게 혈류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골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골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몸통이나 아니면 골반뼈 부분에 골전이가 많은데 그 부분이 주로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콤브렉트 라지의 경우에는 의외로 모든 병변을 다 액티베이션 하진 않았지만 작은 병변을 레즈넷보다도 훨씬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병변들이 몇 개 있으니까 양성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골전이가 사실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디스크랑 같은 그런 퇴행성 병변이지 골전이와는 상관이 없는 병변인데, 레즈넷은 이게 병변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전혀 못 잡아냈고,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몸통 쪽에 있는 병변이니까 무조건 활성화시켜서 제 생각에는 이 골전이뿐만 아니라 이런 퇴행성 병변까지 같이 보고서 아마 잡아내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양성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잘 잡아낸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콤브렉스 라지의 경우에는 정말로 골전이가 있는 부분만 스페시픽하게 잡아냈었고, 이런 퇴행성 병변은 잡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병변을 진단하는 데는 확실히 컴브렉스 라지가 더 스페시픽하게 잡아내는 것 같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컴브렉스도 나온 지가 한 5년쯤 됐지만 의료 영상에 관련해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건 불과 한 1, 2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컴브렉스 라지가 어, 본스캔 영향, 본스캔 영상에 있어서는 제일 성능이 좋았고, 그 다음은 스윈 트랜스포머 모델이라서, 의료 영상에서 컴포넥스트가 잘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모델이든, 어, 피처 개수가 적은 올리고메타스타시스보다는 골전이가 많은 그런 경우에 진단을 더 잘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래드캠을 활용을 하면은 모델의 성능을 그리고 특징을 알아내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 연구의 어,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이면서 코딩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처음에 협업을 했을 때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딥러닝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다이콤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전 분야를 하시는 분이 있고 자연어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영역이 다른데 또 비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PNG 파일이나 JPG 포맷은 익숙한데 이 다이콤 영상에 대해서는 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 의사들은 다이콤 영상에 대해서 잘 아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판독하는데 어, 이 사진에서 이런 특징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암과 관련된 그런 피처다 하면서 사진을 보고서 판독을 하지, 다이콤 영상은 뭐, 주로는 이제 16비트로 이루어졌고, 뭐, 이런 거를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대화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어, 둘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협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느꼈었던 건데, 어, 특히 이제 같은 기관에 근무를 하면은 그나마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외부 회사랑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금방금방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코딩을 하면은 딥러닝 모델을 빨리빨리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데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 빨리 콤브렉스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냈기 때문에 본스캔에서 콤브렉스를 적용한 최초의 논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경우에는 어, 변화하는 딥러닝 모델 세개를 빨리 캐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하는 데에서는 파인 튜닝을 하는데 제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밸리데이션 로스 커브가 조기에 이제 오버피팅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어쩌면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적용했으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전히 딥러닝 연구를 하는 데에서는 제가 협업은 필요하겠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관련된 논문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용어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공학 쪽에서는
트레이닝 세트, 밸리데이션 세트, 테스트 세트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데, 의학자들은 트레이닝 세트 다음은 인터널 밸리데이션이랑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했느냐. 결국 이게 우리 병원에서만 잘 나왔지, 결과가 외부 병원에서 잘 나올지 그거 검증했느냐 이거를 잘 따지는데 보통 이것을 테스트 셋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밸리데이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논문 쓰면서도 저도 헷갈릴 때가 있고 그리고 공학자들이랑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서로 혼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쪽에서는 이런 용어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더 이제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이랑 리콜이라는 게 뭔지 한참 봤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수식을 잘 보니까 의학에서 쓰는 이제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랑 센시티비티랑 이게 완전히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건데도 의학자 입장에서는 그냥 얼핏 보면은 왜 이 딥러닝 연구들은 왜 도대체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를 안 구하냐. 반대로 공학자들 입장에서는 의학 논문에 낼 때 이런 개념을 사용을 안 하고 이것만 내니까 의학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제 진단 성능을 들고 온 셈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다소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테이블 안에 프리시전도 넣고 리컬도 넣고 또 중복해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를 전부 테이블 안에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공학 논문에는 어큐러시가 주로 나왔는데 사실 의학자들은 애큐러시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포지티브 스캔이 아까 제가 네거티브 스캔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모델 개발할 필요 없이 이 모델은 무조건 네거티브라고 판독해. 그렇게만 해도 네거티브를 다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애큐러시는 90% 이상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논문에서는 애큐러시를 거의 안 보고 에어리어 언더커브를 보는데 근데 공학자가 주도한 논문에서는 이 에어리어 언더커브를 그 리포트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의학 논문에 투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에어리어 언더커브를 구하려면 이 데이터마다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기록을 해둬야지 에어리어 언더커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고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의학 계열 중에서 임팩트 팩터가 한 5 이상의 상위 논문들은 테스트 셋을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세트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데스크 리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2개 이상 외부 기관을 포함을 해서 테스트 셋을 데이터 셋으로 외부 기관 데이터 셋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은데 실리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연구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지금까지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